라디오 반민특위 43회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써 1000일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도 세월호 1000일 특집, 곽 박사의 잠수함 X 세월호 1000일 특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1000일로 촛불을 들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전 서울에 없어가지고. 네. 대구 촛불 봤어요, 대신. 어땠어요? 대구는? 대구 촛불 지금 한 2천여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천여 명이 서울에서는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대구는 막 무슨 촛불을 해도 200, 300 하면 이제 대구에서 광장에 촛불 두는 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규모였었죠. 네, 대구에서. 근데 지금 그날 이제 세월호 촛불에 이제 행사를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랑 제가 커피 한잔 하는데 그분이 요즘은 한 얼마 나와요? 요즘 뭐 한 2천 나와요? 그러더라고. 한 석 달 전만 해도 한 300이면 입이 찢어져 놓고 2천 가지고 되게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거 보면 지금 촛불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다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석 달 전의 대한민국과 석 달 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바뀌어 버렸다. 촛불 때문에. 서울 촛불은 어떠셨어요? 네, 서울 촛불도 뭐 50만, 이후에 60만 뭐 이렇게까지 모였다고 발표되어 저는 그건 있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50만, 60만 뭐 왜 이렇게 조그맣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네. 전 매분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모여 있는 인파보다 더 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났던 것도 있었는데 그 생존 학생들이 직접 네, 무대에 그랬다고. 올랐어요. 근데 연설문이 네. SNS에서 회자 많이 됐더라고요. 뭐 거기서 제가 이제 막 너무 갑자기 이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지게 된 거는 이제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그만해요. 탈출한 진짜 울 것 거다. 같은데. 네. 그 말이 너무 슬프고 미안한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날 집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우시면서 보셨었어요. 그래. 그 친구들이 이제 21. 네.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네. 오늘은 게스트도 나오셨습니다. 게스트 우리 김성훈 조사관 세월호 네. 특조위에서. 네, 어렵게 오셨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아니 저번에 한번 나와달랬는데 안 나오셨죠. 삼고초려에서 그랬나요? 모셨으니까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작년에 요청 한번 했어요. 작년에요? 네. 곽 박사 통해서. 기억이 나지 곽, 않아요. 곽 박사가 먹은 거야? 아니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면 계속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너무 바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작년은 좀 힘들었죠, 사실. 네. 바빠서 힘들었어요, 아니면? 네, 뭐 바빠서. 저희가 유명한 방송이 아니라서. 아니, 이 방송 일단 뭐 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관들이 방송을 직접 출연해서 뭔가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일단. 근데 TV에는 엄청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TBC에서 엄청 나와가지고 네. 말씀 저희 잘하시는데. 이제 강제 폐쇄 당한 다음에. 그 전에는 아마 저기 조심했고. 요청하신 게 그 뭐 강제 폐쇄 전에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인가 해서 오늘 출연하신다길래 딱 검색해 보니까 뭐 오마이뉴스, JTBC 엄청 출연 많이 얼굴 이게 똑같은 옷 입고 나가셨던데 JTBC. 예리하신데. 네. 제가 엄청 예리하거든요. 네. 니트가 몇 개 없어요. 어쨌든 엄청 많이 나가셨더라고. 그래갖고 뭐야 라반통만 계속 고사랑 하신 건가? 이랬더만 그게 오해신 아니라 거예요? 예, 예. 폐쇄하고부터 이제 좀 약간 자유롭게. 아니, 뭐 자유롭다기보다 이제 하여튼 그 전에는 조사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법규상 어쨌든 조사 사항을 이렇게 공표하는 게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시군요. 위법을 또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세월호 1000회를 맞아서 우리 세월호 특조위에 계시고 지금은 세월호 특조위가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임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강제 폐쇄된 다음에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후속 모임을 만들고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다 못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밖에서나마 그나마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라고 하면 네, 뭐 기존에 조사했던 사항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래서 그 우리 국민 여러분 혹은 이제 유가족분들 포함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특조위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 좀 의미 있는 자료로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단체라고 하긴 애매하고 그냥 후속 모임? 예, 그냥 뭐 특별히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임이고요. 다 그냥 조사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조사관들이 모여서 뭐 쉽게 말해서 잔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 아, 이 세월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 우리 조사관 분들이 딱 보이진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무명의 헌신? 네. 그거 이제 국정원 문제잖아. 네, 우리 김성훈 조사관과 오늘 세월호 천일 특집을 좀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특집이었어요. 네, 신년 요즘에 특집으로 중요한 해가지고 전국에 네,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 큰 포부를 안고 이 촛불의 국민 주도의 민주정부를 한번 수립하자. 촛불이 주도하는 대선 후보를 뽑아보자. 야권. 촛불이 주도해서 그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참가한 야권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공동정부, 어벤져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드림팀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그런 화두를 던졌는데 곽 박사님 우리 방송 내용인데 그거하고 요즘 오늘 글 쓰셨던데 네, 지금 원고도 쓰고 있고요. 좀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여기 것도 거기 자꾸 써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원 소스 멀티 유저라고. 방송은 방송대로 가고 네. 글은 글대로 가고. 아, 제목도 거의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썼던데 국민 주도의 민주정부 수립하자. 아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좀 주권방송 기자로서.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다가 쭉 봤어요. 근데 뭐 내용은 좋은데 아직 구체적 제언이 아직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몇 그- 편짜리 네,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국민주권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국민주권을 확실하게 이제 안착시키는 방법은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촛불 경선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어벤져스 팀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 마지막에 3편에서 이야기에 올리겠습니다. 3편까지 쓰시면 제가 글 3개 같이 공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방송 반향 이런 건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방송에 출연을 안 했었잖아요. 네, 저 대신 그래서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죠. 네. 저는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나와가지고. 아, 나왔을 그리고 때 왜 재미없어요? 나왔을 때도 재미없는데 안 나오니까 더 재미없더라고. 근데 뭐 후기 하나 안 달리는 거야. 오늘은 왜 안세희 씨 안 나오셨어요? 이런 후기 하나가 없고 남들도 나한테 너 방송 빠졌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 나 없어도 존재가 되는구나 뭐 존재가 이런 생각을 없는. 하면서 오늘 약간의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뭐 오늘 또 세월호 특집을 좀 잘 해보자. 다음 주 방송도 또 기대되는 방송 주제로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걸로. 네.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무반응에. 아 그래요? 이 내용 얘기는 없네. 내용이요. 네. 뭐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있어. 술자리 갔는데 후배 한 명이 너무 책상을 탁 내리치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 인식을 하는데 이게 그럼 가능하냐? 그죠? 약간 꿈 같은 이렇게, 얘기를 느끼긴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석 달 전에 얘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촛불이 벌어진 지금에서는 상식을 실현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식이 실현하는. 저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 뭐 사람들은 콧방귀 뀌는데 김무성이 그 국회 청소 어머니들 앉혀놓고 하트 날렸잖아요. 팔 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하기 싫은 짓이잖아. 김무성이 개보신당이 바른정당이라고 바꿨던데.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기 싫고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그 정당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상식이 실현될 수 있다. 촛불 국민들이 원하는 거면 해봐야 되는 거다.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재벌을 개 못 주는 거는 있죠. 그거 보셨어요? 그 식당에 이제 떡국 먹는다고 모셔놓고서는 국회의원 한 10명 나와가지고 지들 마이크 잡고 한 소리씩 다 하고 앉아있고 떡국 다 불어터져서 먹겠냐고. 네, 어찌됐든 국민을 섬겨본 적이 없는 애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없어요. 해도 그렇게 코스프레 정도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김성훈 조사관님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안을 던졌습니다. 조사관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진행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조사하다가 박근혜 과연 조사 가능할까?
그리고 그 뭐 국민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박근혜 탄핵당할 거라고 사실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 자체도 저희가 계속 이제 조사를 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기관이 살아 있을 때는 못 하다가 딱 탄핵 국면 들어가고 청와대에서 이제 세월호 7시간이라는 그것들을 해명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나서 오히려 막 자료들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분들도 취재도 네. 막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들이 원하면 이제는 실현되는 거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이 더 조사하기 더 좋은 환경이다. 네, 기관은 없지만. 그리고 국민들의 지향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용감하게 화두를 자꾸 던져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곽 박사님 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선 저희가 한번 첫 그런 구상을 툭 던진 정도잖아요. 던진 정도인데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딱 하면 그 글이 완성됐을 때 다음 주에 또 한번 여기 소개 한번 하죠 뭐. 글 쓰시면서 또 새롭게 든 생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 방송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천일 특집 곽 박사의 잠수함 X 침몰 원인은 따로 있다. 아 요즘 이게 화두죠. 우리 자로 씨의 이제 세월 X 네. 방송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침몰 원인에 대한 뭐 작년에는 파파이스에서 또 한번 화두를 던졌다면 그 자로 씨가 또 한번 이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특조위 일하셨던 우리 김성훈 조상아님이 이제 참고 초려해서 모셨죠 저희가. 네. 좀 모신 네. 의미가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특조위가 강제 폐쇄되고 나서 어쨌든 조사관 후속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어쨌든 월급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월급 못 받은 지 꽤 됐죠. 지금 아, 6월 말에 그러겠구나. 월급 마지막 받고요. 7월부터 계속 이제 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조사관 지위 확인 소송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 뭐 심리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그거 말고 별도로 그걸 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했던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가 원래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그 왜 이렇게 구직할 때 이렇게 클릭해서 원래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네. 그게 좀 하려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그걸 안 해도 자동으로 된대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뭐 이거 그런 한번 사소한 이유로 그럼 제 이름 올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나왔냐면 부당해고다? 네, 부당해고라는 게 지위 확인하려면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법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1월 1일자로 시행령이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한 날짜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월 1일은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심판에 가서 증언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취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재 1월 1일부터의 특조위 조사 기한은 일단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며칠부터 그러면 기산 일이냐 이거는 아직 뭐 저희가 받아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아닌 걸로. 네. 그것만 해도 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특조위가 그 진실과의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진실과의 싸움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막 바쁘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 특조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세력과 이 이중고가 겹쳐진다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특조위. 그죠. 그 박근혜 시행령부터 대통령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박근혜 탄핵이 되는데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자초한 일이라고. 잊을만 하면 갑자기 세월호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딱 하자마자 갑자기 배신의 정치하면서 유승민 찍어낼 때도 세월호 뭔가 있나 생각을 들다가 잊을만 하면 또 갑자기 세월호 대통령 시행령 딱 끊지면서 뭐야 특조위가 완전 무력화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보세요. 헌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7시간 행적을 자기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할 바는 다 했다고. 뭘 했다는 거야 그때 도대체. 아니 그리고서는 지금 탄핵된 마당에 기자들 불러놓고서는 간담회 열어가지고 이그저 하면서 무슨 미래를 했다. 이그저? 야, 이그저 이거 하면서 거의 뭐 이명박의 직원족이 이후에 아주 그냥 뭐 미래를 했다고 하는데 막 그 당시에 미래라는 드라마 엄청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밀회? 네, 밀회 김희애 나오는 미래 유아인하고 나오는 네네. 그 드라마 유행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했다는 건 뭐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나 무슨 할 일을 다 했다. 근데 무슨 내가 원래 더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중대본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했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환자가 무슨 주사 맞는지 어떻게 아냐. 의사가 놔주는 대로 맞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어디 가서 약 처방받거나 주사 맞을 때 의사도 설명해 주잖아요. 이약이 머리 아픈데 먹는 겁니다. 뭐 소화제입니다. 부작용도 있고 부작용은 다. 이겁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고 주사 놓을 때도 하다못해 따끔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무슨 주사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자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보안 차원으로도 이그저 말이 안 되죠.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참사 당일날 당연히 일반인들로서는 기억을 할 거다라고 했고 헌재 재판관들도 당연히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도 그 순간을 봤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날 몇 날 몇 시에 대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직접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는 그 당시에 JTBC 미래를 재방송 보고 있다가 재방송이 끊기고 속보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군요. 미래 재방송을 보고 재방송. 있었거든 내가. 네. 근데 갑자기 미래가 중단되고 속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다 일반 국민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그 변호인단이라고 꾸려놓고 변호인단이 근데 그 뒤에 대통령 아직 그 한 번도 못 봤다 못 이렇게 봤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일단 황당했고요. 그리고 뭔가 자료들을 계속 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렸었는데 결국엔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내놓을 자료가 없던지. 거짓말을 맞추려면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그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그 위증을 할 뻔하거든요. 위증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그 자기가 참사 당일날 유선 보고 대통령한테 유선 보고 한 내용이 뭔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첫날인가 와서 이렇게 내가 A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음날 와서 제가 어제 청와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에 그날 당일에 그 청와대 근무자들이 했던 발언이나 혹은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자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왜 그걸 내놓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걸 내놓으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특검 검찰에서 왜 저기 정호성 비서관 그 녹취록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된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한테 직접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못 내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만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은 뭔가 행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촛불이 횃불이 될 만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015년 7월 27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거의 1년 반. 그리고 이제 인정이 된 거는 6월 말까지가 인정이 됐으니까 11개월, 10개월 정도 네. 공식 근무는. 저희가 이제 그 광장에서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가족들도 그러고 그래 싸우고 했지만 세상 막 지금 이런 얘기 하시니까 또 최일선에서 또 이 진실을 밝히려고 막 싸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존재감이 약간 전문적인 얘기도 네. 막 하시고 하니까 천일인데 또 그러면 소외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 조사관들이 죄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뭐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겨진 소임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거였고 그거를 다들 잘 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했고 저희끼리는 진짜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진실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은 아까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한 기간을 따져보면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기간이 근데 뭐 세월호 참사 이게 어마어마한 참사인데 그거를 진상규명을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었고 네. 부족한 권한을 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돼서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들 죄의식이 많아서 참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뭐 저도 그랬었고 많이 힘들고 천일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가족분들도 물론 계속 계시지만 이렇게 진상규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반발짝 뒤에서 계속 뭐 어려운 조건이지만 할 수 있는 규명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 이런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발짝 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최대한 뭐 가족분들과 가까이 같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가족들이 네. 네 본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X에서 잠수함 충돌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면서 사실 저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그 세월 X 동영상이 회자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곽 박사였어요. 네. 저기 화면에도 띄어놨지만 저 세월호의 진실이 몇 년도에 나왔죠? 2014년이요? 14년 몇 월에 나왔죠? 7월 달에. 7월 달에. 네. 그리고 여름에 저 기억도 나요. 여름에 되게 더울 때 광화문에서 있을 그죠. 때 농성할 때 곽 박사 오셔서 그 광장에서 강연 맞아. 네. 한 번이 강연하고. 아니잖아요. 몇 번 하셨잖아요. 그 강연 때 저 약간 신선하다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던 게 잠수함 충돌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강연에서요?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광화문에서 아니 근데 그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가능성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음모론자라고 인용했다. 네. 그리고 그때 한미 군사훈련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정황에서 좀 강좌를 통해서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로의 세월호 X가 사실 그게 요지잖아요. 네. 이렇다. 그래서 곽박 생각이 났었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세월호의 진실. 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냐. 근데 이게 2014년 7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3개월 뒤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만들 때에도 참 논란이 됐고, 이야기도 많습니다. 6.15 출판사에서 당시 저 책을 편집하셨던 분에게 제가 또 문제도 막 의견도 제기하고, 뭐 싸움도 좀 하고, 책 표지가 이게 뭐냐 가족분들 보기에 근데 표지가 뭐고 어떠냐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좀 책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속터미널 쪽에서 이제 그 가족분들이 막 시민 만나는 그런 서명 받고 막 이럴 네, 때죠. 서명 운동이죠. 서명 운동을 쭉 벌이시는데 가서 이제 책도 드리고 했었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맞은편에 식당에서 제가 책을 드리는데 어머니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나눠드리고 딱 나와가지고 식당 앞에서 약간 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머님 분들을 보고 책을 써듬으시더라고. 써듬으시면서 이제 꼭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나 진짜. 내가 저 책에 있는 내용의 모든 것을 진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왠지 그 어머니들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에다가 진짜로 이제 모든 것을 매달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로님이 이제 세월엑스라는 동영상이 딱 나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해요. 뭐요? 자로가 곽 박사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의심도 했어요. 그래요? 저희들 주변 사람들 몰래 계속 알잖아요. 저는 실명만 쓴다는 거. 그래요? 저는 가명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 딱 보는 순간 자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과연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수많은 지금 조회가 100만 뷰가 넘어갔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과연 내가 내 모든 것을 이제 여기에다 담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로 씨도 상당히 많은 좀 고민과 이런 소회 이런 부분들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아까 저는 그 김성훈 조사관님이 쭉 얘기하셨잖아요. 조사관 분들도 많이 좀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좀 세월호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규명을 하면서 한 발 전진해 나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늘상 보면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제 정도를 가고 있는 건가?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이것은 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제 죄를 짓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진짜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러겠네요. 세월호 문제에서 뭔가 딱 주장을 한다는 게 되게 발걸음이 되게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뭐 저희들 축구 방송 아니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하는 내용들 전반에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게 말씀 올렸던 그 국민주도의 민주정부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쭉 진행을 했던 뭐 과거 뭐 운동제 일법칙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쉽게 막 던지시잖아요. 근데 겉보기에 쉽게 던지는 소리 보여도 쉽지 않아요, 그게. 막 던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던지고 나면 자책도 많이 좀 되고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김성훈 조사관님은 세월호의 진실 저 최근 보셨나요? 봤죠? 보셨고 그럼 자로님의 이제 세월호 X 동영상은 다 봤습니다. 두 개는 어떠세요? 저는 어찌됐든 잠수함 충돌설이라는 딱 네. 그런 제시를 한 거는 두 개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골자는 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가 언론에 검경 공개됐던 합동수사본부? 예.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조금씩 하고 있었잖아요.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와서 좀 밝혀지는 거지만 김기춘 실장이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청와대에서 그 비서진 회의를 하면 보고 1순위가 세월호였어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정도로 꼼꼼하게 김기춘 실장이 계속 관리를 했다라는 게 그 김영한 비망록에서 밝혀졌는데 프레이밍을 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쭉 존재를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세월호가 과연 왜 넘어졌는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이 이제 그 언론에 공개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좀 국민들이 잘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특히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도 보면은 그러니까 공학을 하셨잖아요. 그 지금 그 자로 X에서 세월 X에서 나오는 그 김관목 박사님도 보면은 어쨌든 공학 그 역학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정부의 설명 자체가 좀 잘 배 움직임이 잘 설명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목을 해서 출발을 다들 하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승객들의 증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객들의 증언이 당일날 많이 공개가 돼요. 근데 승객들의 증언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쿵 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기울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운 다음에 와당탕탕 쿵 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탑승 위치나 혹은 쿵 소리를 못 들은 승객이 있을 수 있는,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증언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쿵 하는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대략 한두 명도 아닌 거잖아요. 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쿵 소리라는 게 희미하게 아니면 느껴질 정도로 크게 느껴질 정도로 쿵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술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 가지고요. 네,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서에 일단 주목을 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 중에 그 가장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계시는 또
그 독보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박종대 아버님. 네. 박종대 아버님께서 일단은 그 생존자 분들 중에 그 이제 그 소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먼저 쿵 하고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를 다 찾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기록을 좀 보면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쿵 하는 소리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좀 배 전체 여객실 앞에서도 좀 앞부분에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존자들을 그 위치들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배 뒤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생존을 하셨고 앞부분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네.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쿵 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라고 증언하시는 분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 분이 들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쿵 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는지가 일단 규명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3층 그 로비가 있어요. 세월호에. 그 로비에서 있던 학생들하고 또 화물 기사분들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 중에 양승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기우는 순간에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그 3층 로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고. 지금도 아직 그 수습이 안 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이 붕 떠올라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저기를 슝. 그러겠지. 네. 그리고 소파가 빠르지 않으면 꽤 어디라도 길어요. 잡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소파가 꽤 길고 그때 당시에 난간에 그러니까 겨우겨우 난간을 붙잡고서 목숨을 건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그 소파가 그 문을 막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가 날아가서 그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확 기울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어떤 자연스럽게 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핸들을 돌려서 배가 이렇게 서서히 넘어갈 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승객들의 생존자들의 증언인데 그게 검찰에서 발표했던 그 중간 수사 결과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JTBC에서 레이더 영상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 공개한 직후에 그때 당시 방송에서는 그거를 컨테이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자는. 그리고 그 기자가 컨테이너라고 주장한 근거는 그 레이더 영상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의 직원 대표인 것 같아요. 그 대표의 설명을 들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방송에 아마 올라오자마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 출발점은 다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컨테이너일 수 있을까? 해서 다들 출발을.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에서 세월엑스도 그러고 이제 곽 박사의 세월호 진실도 그러고 해서 그럼 비슷하겠네요. 이걸 분석해 나가는 방향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선체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충돌을 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특조위에서도 수중 촬영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다 이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양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수중에서 촬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간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걸 왜 거죠. 막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양에 방해가 되는 아니, 것도 못하게 아니고. 하면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작업에 지연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최근에 인양 관련해 가지고 좀 황당한 이야기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인양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조사관님 어떻습니까? 세월을 인양에 올리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봄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조수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세월호가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조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구조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월달 지역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인양을 그게 하는 안 맞네. 시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4월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 4월달에도 구조를 마음 먹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4월달에 그 맹골 수도 인근의 수로의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14년 4월달에 아무것도 못하면 2017년 4월에도 아무것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지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 진짜 그 당시에 정부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라도 이제 제대로 믿을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책 냈다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마는 내고 나서 이제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 아 내가 이걸 놓쳤다 저걸 놓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 예전에 앵커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와 이제 닻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할 때 파파이스에서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와 내가 그러고도 내가 이제 명색이 박사라고 앉아 있는 게 진짜 이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진짜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마치 또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 적극성 내지는 이제 얼마나 더 집중했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이제 책 하나 내고 나면 여러 가지 막 회한이나 책임감들이 많이 밀려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물며 저 책 하나 써도 이런 정도인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간판에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이 조사관분들은 정말 오죽하려. 자기 책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자기 책 소외 얘기로 빠지네. 아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 책이- 2014년에 쓰고 그 이후에는 그런 자괴감에만 빠지시고 더 이상 연구는 진척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썼지만 저 세월호 진실 저 책이 진짜 많은 소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외만 느끼시고 그 이후에 더 왜 이 연구는 질문 안 자꾸 하셨네요. 피하세요? 실제로 이제 이야기가 있죠. 드릴 말씀 많이 있어요. 그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요거잖아요.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침몰한 세월호로 나타나는데 요 세월호에서 이제 이 한 남동쪽에 여기 빨간 점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빨간 점을 단순히 점이 아니죠. 거의 선체만큼 네, 길쭉하게 일종의 빠져 선이죠. 있는. 이거를 최대로 이제 세월호 길이와 비교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략 한 80m에서 90m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흔히 세월 엑세스도 이야기되고 많이 회자가 됐던 잠수함 충돌설의 근원이 되는 이제 영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잠수함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잠수함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잠수함인가 정말 확신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 나온 게 아까 우리 김성훈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의 경우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인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컨테이너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삼각뿔 형태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한 거죠. 컨테이너가 물에 빠졌는데 왜 가라앉지 않고 뜰까? 그것도 이제 좀 신기한 거.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지? 이런 밀폐되면 생각도 뜨지 들고. 않아요? 밀폐되면? 아니, 그러니까 안에 이제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컨테이너 웬만하면 거기다 물을 꽉 채워놓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생수를 실어 날랐다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컨테이너 떴죠.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컨테이너 안에 무거운 게 들어가 있으면 별로 안 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아 가지고 조금만 마치 또 빙산 일각처럼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 레이더에 나타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되고 컨테이너가 텅텅 비어 있어요. 내지는 뭐 이제 에드벌룬 같은 풍선이야. 그러면은 꽤 상당 부분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아까 사진에서도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개가 휩쓸려 내려가는데 어떻게 컨테이너가 이제 하나의 일렬 형태로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나? 이것도 이제 예, 한 가지.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로 이를테면 8시 56분 6초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렬로 정렬했다가 동시에 또 깔아앉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특조위가 만약에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실제 진상조사 활동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치로 내가 추측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 값을 내 임의로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컨테이너 박스를 바다에 투척을 하고 투척을 해가지고 레이더를 찍죠. 찍어서 과연 이런 형상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얻어내야지만이 그러면 이것이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주장들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제기하고 밀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울퉁불퉁하죠.
예. 컨테이너 박스 요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더 파가 컨테이너 벽면을 맞아가지고 튕겨 나오는데 규칙적인 파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파장이 반사가 될 때 그러니까 파형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강 간섭은 네, 그거는 더 이제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이더가 레이더가 파형이 이제 더- 그 레이더 승희 씨 원리가 이해하시죠? 네. 보강 간섭. 그러니까 이렇게 난 고단은 처음 들었네. 저도 빔을 빵 싸가지고 네. 앞에 뭐 쇠 같은 게 있으면 걔가 반사하잖아요. 그러면 걔를 레이더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인식을 하는 건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실제 물체보다 더 잘 보이게 되는 크게. 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보는 부분이 이것이 실제 이런 모양이 존재했다는 건 아니고 레이더로 나타난 이제 반사파를 모아가지고 그걸 디스플레이화한 게 이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체퍼를 뿌리지 않습니까? 전투기가 이제 레이더 유도탄이 날라올 때 유도탄에서 회피 기동을 하기 위해서 그 체퍼라고 하는 그 알루미늄 조각들을 뿌리잖아요. 알루미늄 조각이 뿌려지면 레이더 영상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레이더가 온통 새빨갛게 뒤덮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은 알루미늄 조각들이 실제로 이 유도탄이 사용하는 그 레이더, 유도탄이 사용하는 전파를 완전히 보강 간섭 일으키게 만든 그 사이즈의 그 알루미늄 조각들을 살포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을 살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유도탄이 그 쫓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이 비행기는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또 그런 식의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다가 그냥 이제 더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고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자로의 세월 X를 많이 같이 만드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김광목 교수님, 김광목 교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그 레이더 전자파가 과연 그거를 컨테이너를 인식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계속 논쟁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걸 아까 곽 박사가 얘기하셨던 대로 실제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컨테이너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언제 시도를 해봤냐면 2014년도에 컨테이너와 유사한 사이즈의 선박을 실제로 그 스캐닝 가능하냐 이거를 아마 그때 정진우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했고 해경에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은 안 나온다. 예, 이렇게 됐고 근데 그 사실 컨테이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선박인데 그 선박이 어쨌든 근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선박하고 컨테이너는 좀 생긴 것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선박은 매끈하잖아요. 네. 매끈한데 저거는 또 울퉁불퉁하니까 그 해명은 안 된 거네요. 그럼 실험적으로는 테스트. 확률적으로 하여튼 좀 컨테이너가 훨씬 작고 또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그게 컨테이너의 확률이 더 오히려 적지 않냐 가능성 자체가 보강 간섭 문제만 풀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넣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넣어보자.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에 빠뜨려 보고, 그죠? 해당 레이더 영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를테면 이제 괴물체죠. 네, 지금 괴물체. 저 괴물체가 컨테이너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위에 다른 건지 그건 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걸 컨테이너를 우리가 실험을 해도요. 컨테이너인지 아닌지만 알 수 있고 잠수함이다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다만 컨테이너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라는 주장을 이제 제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컨테이너가 아니라는 게 확정적으로 밝혀지면 이제는 집중해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저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세월호의 진실도 그러고 세월 X, 자로의 세월호 X도 그러고 두 가지에서 또 반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과정 문제잖아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과정을 되게 주요한 침몰 원인으로 제시를 한 거고 책도 그러고 영상도 그러고 그걸 반박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세세하게는 아니라도 한번 굵직한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상식에 근거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적이 침몰 원인이다라고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과적 할 때마다 침몰을 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월호가 계속 180 몇 번을 과적을 과적을 계속 했다고 했다고. 상습. 예. 그죠. 세월호는 일상적으로 과적을 했고 그리고 사고 당일에 세월호의 이 선적량이 최대 선적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실은 또 있었다고. 그런데 4월 16일에 기상 조건이 안 좋았느냐. 둘 ISO 선장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상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 그리고 파도의 높이도 0.5배다. 파도 높이가 0.5m면 거의 잔잔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상 상태는 양호했다라고 했는데 4월 16일에 어찌하여 짐을 많이 실었다고 단순하게 침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과적은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세월호 침몰의 배경은 될 수 있지만 과적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과적이라는 부분 외에 그동안 과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니던 세월호가 왜 4월 16일에는 제주항에 닿지 못하고 침몰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과적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급변침 관련한 것도 좀 뭐 약간 급변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세월호의 진실 책에서도 그렇고. 그것도 실제로 좀- 그건 나중에 이제 이후에 AIS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세월호의 AIS가 뭐 항해 기록? 그러니까 선박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비게이션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데 그 선박들은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그러니까 자동차들은 도로가 있는데 선박은 도로가 없어서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관제사 관제를 해주잖아요. 언제 착륙하고 언제 이륙하고 어느 고도에서 어떻게 가라 방향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박도 거의 그 비행기에 준하게 관제를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안전하게 하려면. 근데 배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그 선박을 어느 정도 기준 사이즈가 이상이 되는 선박에는 그 GP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다 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좀 위험한 데로 가면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더 와 막 이렇게 뭐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관제센터가 하는 일이죠. 뭐 선박이 교차할 때 뭐 주의하라. 혹은 큰 배가 지나가면 이게 조타실에서 작은 배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 어린이집 계속 보고만 있을 수도 그러기도 그게 계속 애매하잖아요. 보고 있어야지 아니, 운전하는데. 근데 많은 근데 그 어린이집 운전사분들이 왜 어린이들 네, 이렇게 뒤에 안 보이죠. 그쵸, 하차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이러다가 왜 사고 나기도 하는 것처럼 커다란 배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박 고개잡이 배들 같은 거의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제사가 레이더 화면을 보다가 지적을 해줄 때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관제 용도로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AIS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AIS가 초기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중간에 조작했다고? 없다, 네. 복원을 했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도 안 밝혀지고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해수부 상황실에 기자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날 당일날 오전에 근데 해수부에서 항적을 공개를 하죠 화면에다가. 근데 세월호가 간 그 경로 항적이 경로인데 세월호가 어떤 길을 지나갔느냐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구간이 정부에서 급하게 회전했다고 주장했던 그 구간이 딱 하필이면 거기가 비어 있는 거죠. 3분 36초가. 비게 할 수도 있어요 임의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우면 끄는 되잖아요. 건가요? 지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초반에 기록이 안 되게 뭔가 그 장치를 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단말기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 검색하시면 되는데 구글에 AIS 치면은 쭉 나와요. 근데 엄청 조잡하게 생겼어요, 그냥. 조잡하게 생겼고 그냥 전원도 앞에서 딸깍딸깍 끄는 거고 뒤에 파워 뽑으면 그냥 꺼지고 뭐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게 하필이면 또 그날 해수부에서 그 3년이 바다다 보니까는 그 배들에서 전송하는 그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AS 정보에는 그 배의 위치부터 그 배의 속력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이런 어떤 그 배 움직임 관련된 정보들이 다 기본적으로 전송이 돼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그 배의 스펙, 그러니까 뭐 그 배 이름, 그 배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전송을 하는데 그거를 정부의 대전에 있는 청사의 서버에 저장을 해요.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막 논란이 됐던 거죠. 이게 뭔가 또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뭐 이거를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껐던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개를 지우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잘라냈던 뭔가 이런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일이 처음에 원래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었죠 세간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도 보면 그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부터 아주 초반부터 왜 하필이면 거기가 없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설명할 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뭐부터 보죠? 블랙박스 보고 관제했던 그 상황들을 증언을 듣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세월호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하필이면 또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없었대요. 그러니까 항해 기록 장치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세월호에는 없었고 그러면 그 배가 갔었던 경로를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고 원인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그걸 또 저장을 못했다고 하니까 뭔가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4월 16일 당일부터 이미 좀 그렇죠. 팽배했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작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하필이면 또 그날 해경이 선원만 구한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결합되면서 증폭되는 거죠. 이게 뭔가 또 해경은 왜 선원만 구하고 학생들은 구하지 않았냐. 그리고 선원만 구하고 나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세월호 항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밝힐 결정적인 근거로 제기가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없는 거죠. 하필 딱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예 AIS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세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자로가 공개했던 그 세월 X의 내용이 상당 부분 AIS 그 시스템에 대한 조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파파이스에서 다루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조사했던 결과물들이 좀 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위원회에서도 유사 방향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확인했던 거는 그게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자로의 세월 X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파이스에서는 항적은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 X에서는 이건 조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근거가 있는데. 2부에서 계속됩니다.